안녕하세요, 어머님들. 네, 중등 담당하고 있는 장민혜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지금 우리 아이들 현재 이제 예비 중3이 될 우리 아이들 예비 중1 때부터 본 친구들도 많고 벌써 이제 중3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너무 저도 기분이 이상한데 어머님들도 언제 우리 아이들 이렇게 컸나 싶으실 것 같아요. 저희 첫 설명회 하실 때 오셨던 어머님들도 아마 지금 이 영상 보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여드리는 이 부분은 제가 예비 중1 때 어머님들께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PPT와 동일한 화면입니다.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어머님들께 단계별로 어떤 식으로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때 예비 중1 단계에서는 독서활동을 중심으로 우리 아이들이 사고력을 기르는, 확장하는 방식으로 아이들 입문 단계가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국어의 기초적인 개념을 배우는 단계라고 했었습니다. 현재 우리 아이들이 그런 기초적인 단계에서 국어 기본적인 개념을 쌓아가는 중1 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중2 우리 아이들 지금 내신 기간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올해는 평가의 영역으로 들어왔고요.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과정을 거쳐서 현재 아이들이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확인을 했습니다. 어제 부강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말고사를 실시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12월 중순까지 아이들이 계속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아이들 현재 실력을 점검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 우리 아이들 이제 중2 과정이 거의 끝나가요. 그러면 12월에 정규 과정을 복귀하면 이제 중2 과정을 완벽하게 마무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예비 중3의 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예비 중3의 과정은 우리 아이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고등 국어를 준비하는 단계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중등 과정을 완벽하게 이수하는 단계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3년의 과정을 준비해 왔고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 중등에서는 마지막 단계이고 고등에서 이제 시작의 단계에 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여름부터 굉장히 현재까지도 뜨거운 이슈가 되는 게 우리 아이들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교 학점제 첫 세대로서 교육과정이 개편되었고 또 대학 입시에서도 많은 부분들이 변화할 것이다 라는 것이 계속해서 아직까지 시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바뀐 교육과정에서 저희가 짚어볼 수 있는 키워드를 3가지로 확인을 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과정 중심의 평가입니다. 물론 과정 중심의 평가라고 하는 것은 현재 교육과정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 부분은 우리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제는 소극적 측면에서가 아니라 보다 더 적극적 측면에서 과정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중간이나 기말고사라고 하는 결과 중심의 지필평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기 중에 이루어지는 과정 중심의 평가가 보다 더 강조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평가나 또는 수업 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형성평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현재 어느 정도 학습의 과정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과정 중심이 보다 더 강조되고 이러한 부분들은 중등뿐만 아니라 고등에 갔을 때보다 더 확대, 강조된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교과 융합 읽기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고교학점제 첫 세대로서 문이과가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통합이 됩니다. 문이과가 통합된다라는 것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아이들이 이제 특정 교과 지식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를 아울러서 이해할 수 있는 연계해서 통합적으로 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보다 더 중요해지고 그 점이 새로운 교육과정에서 강조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전체 과목에서 읽기의 도구적인 역할로서의 국어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보다 더 강조가 되고요. 우리 아이들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문해력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 어머님들 아마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고등 과정에서 융합적 읽기의 도구로서의 국어가 보다 더 강조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운수령입니다. 선운수령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번 교육과정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학부모님의 경우에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사실은
2028년도 아이들 수능을 봤을 때 수능에서도 선운수령을 본다라는 이야기까지 있을 정도로 선운수령에 대한 강조는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물론 수능을 그렇게 보지는 않겠지만 아직까지는 기반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수능을 그렇게 보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내신 과정에서는 선운수령 평가라고 하는 것이 보다 더 확대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번 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였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러한 교육과정에 대한 대비는 저희가 이 교육과정이 발표된 이후에 준비된 것이 아니라 제가 어머님들께 처음에 예비 중일 과정에서 저희 교육과정의 목표를 말씀드릴 때부터 이미 저희 교육과정 안에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비 중3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고입을 앞두고 우리 아이들이 받게 될 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보다 더 강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설정한 중등교육과정의 목표는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중등교육의 완전 이수입니다. 어머님들이 학원을 보내시는 가장 큰 목적은 아마도 선행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배우는 중등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고등교육 과정의 기초이고 토대이고 기본입니다. 중등 과정의 내용을 완벽하게 이수했을 때 고등 과정까지 우리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 중3 과정에서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중등에 대한 완전 이수와 이것을 통해서 고등 교육으로 연계하는 것이 저희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교육과정 안에 융합적 읽기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이런 과정에서 아이들이 자신들이 생각한 것을 사고력을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선운수령까지 함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신이라고 하는 것은 지필고사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필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수행평가에 대한 역량을 어떤 식으로 강화할 것인가가 저희 교육과정 안에 이미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과정에 대해서 이제 저희 청라분원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오현주 선생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19과학원 청라점에서 일하고 있는 오현주라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그 완벽한 시작을 위한 완벽한 마무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학부모님들께 저희 학원의 정규 프로그램 그리고 내신 프로그램 그리고 수행평가 대비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부제로 국어는 선행학습이 없다 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이유에 대해서도 조금 이따가 뒷부분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규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아이들이 중학교 3학년이 되면 무엇을 배우는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 교과서 내용을 제가 정리한 건데요. 이렇게 4가지 영역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문법 같은 경우에는 의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문장의 성분과 짜임에 대해서 공부하는데요. 특히 문장의 성분과 짜임은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고 또 의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서 확실하게 공부하는 게 좀 중요한 부분이고요. 독서에서는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읽기, 관점 비교하며 읽기, 논증 방법 파악하며 읽기, 화법에서는 말하기 불안, 발표를 잘하는 방법, 설득 전략 파악하기, 주장하는 말하기,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쓰기, 문학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이 이제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한 학기당 한 4개에서 5개 단원 정도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목차는 제가 조금 있다가 뒤에서 필요할 때마다 다시 이제 보여드릴 거거든요. 되게 자주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마다 이런 식으로 한 4개 단원씩, 한 학기당 4개 단원씩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는 제가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공부하는 내용을 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표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오늘 학부모님들께 설명해 드릴 내용이랑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서 먼저 이 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학을 먼저 살펴보면요. 문학은 보통 저희가 4대 갈래라고 하는데 서정, 서사, 극, 교술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근데 제일 중점적으로 다루는 부분이 서정과 서사이기 때문에 이거를 중심으로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설명해 드리기 전에 먼저 이 내용을 한번 쭉 보시면 특징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이 표에서 뭔가 특징적인 게 있거든요. 혹시 눈치채셨나요? 어떤 게 좀 특징적이냐 하면은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아이들이 비유와 상징에 대해서 배웠고요. 중학교 2학년 때 화자, 운율, 반어, 역설, 풍자.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에는 이제 사회문화적 배경과 그리고 문학작품의 해석의 관점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배우는 문학 내용을 보면은 화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정서가 나와 있는데 이 정서는 화자의 정서이기 때문에 사실상 같은 카테고리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운율이 나와 있고 심상은 이제 고1 때라고 써 있지만 사실 내신 때는 중1, 2, 3에 다 똑같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고요. 또 표현 방법이라고 써 있는데 이 표현 방법이라고 하는 게 비유, 상징, 반어, 역설, 풍자를 묶어서 표현 방법이라고 하는 거고 이거랑 더불어서 이제 한 3-4가지 정도를 더 배우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2, 3학년에 선택 과목 문학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 부분에서도 이제 형식 부분을 보면은 마찬가지로 운율이 있고 표현 기법이 있고 요 밑에 감상 맥락에 사회문화적 맥락이라고 하는 부분이 써 있는데 요게 사회문화적 배경이고 감상 맥락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 문학작품 해석의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 아이들이 이 표를 통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저희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배웠었던 내용이 고등학교 1학년 때 거의 유사하게 그대로 나온다는 거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고등학교 2, 3학년 때 배우는 내용 그리고 수능까지도 계속 연계가 된다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표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정뿐만이 아니고요. 시뿐만이 아니고 소설도 마찬가지인데요. 소설에서도 중1 때 갈등, 중2 때 서술자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고등학교에서도 사건에 대해서 배우는데 사건이 이제 갈등의 상위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이제 서술자가 나와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서술자의 개념도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여기 사건이 나와 있고 배경이 나와 있기 때문에 결국에 국어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건 국어 시간에 배우는 거는 중학교 때 배웠었던 요 내용을 바탕으로 거기에 이제 확장하고 덧붙여서 고1과 고2에 심화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문학만 이런 식으로 짜여 있는 게 아니라 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원장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독서가 이제 어려워져서 한동안 좀 이슈가 됐었죠. 이 독서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사실적 독해고 모의고사에서도 이 사실적 독해에 대한 거는 꼭 한 문제씩, 한 문제가 아니라 사실적 독해에 대한 문제가 이제 자주자주 출제가 되고 많이 출제가 되는데 사실적 독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중심 내용을 파악하고 글의 주제, 글의 구조, 전개 방식을 파악하며 읽는 것을 사실적 독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중심 내용을 파악한다라는 건 언제 배우는 거냐면 중학교 1학년 때 요약하기에서 배웁니다. 요약이 뭐죠, 요약? 요약이라고 하는 게 글을 읽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만 추리는 게 요약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그게 뭐냐면 중심 내용을 파악하고 주제를 파악하는 게 되겠죠.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 지금 제가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설명 방법 파악하기와 설명문에 대해서 배우고 중학교 3학년 때 논증 방법 파악하기와 논설문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이 설명문과 논설문이라고 하는 게 글의 구조, 설명문의 구조, 논설문의 구조가 되는 거고요. 전개 방식이라고 하는 게 어떤 설명 방법을 사용해서 전개했느냐, 어떤 논증 방법을 사용해서 전개했느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에 글을 이해하기 위해서 핵심적으로 파악해야 되는 것들의 기본적인 요소를 중학교 때 이미 다 공부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실적 독해 다음이 추론적 독해인데 이 추론적 독해의 바탕이 되는 내용도 중1 때 예측하며 읽기라고 하는 단원에서 미리 공부를 하고요. 그래서 어떤 거를 예측해야 되는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우고 글의 난이도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아이들의 수준에 맞춰서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결국에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습을 위해서 필요한 핵심적인 개념이나 어떤 이론이나 그런 필수적인 것들은 다 중학교 때 배웠다라는 거죠. 독서뿐만이 아니라 화법과 작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어머님들께서 또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실 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게 단어의 표기와 발음 방법, 그리고 한글 창제 원리, 그리고 중학교 3학년이 되면 공부할 내용이 의문 체계와 특성, 그리고 문장의 짜임인데 이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중3이 되면 의문의 체계와 특성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는데 이 내용을 바탕으로 고등학교 1학년에 올라가면 의문 변동을 배우고요. 또 엄매라고 하는 그 더 심화된 문법에서는 마찬가지로 의문의 체계와 의문의 변동을 합쳐서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이거를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실제 교과서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게 중학교 2학년 천재박 교과서거든요. 천재박 교과서인데 여기에 써있는 부분을 보면은 사타의 발음은 사타일까 사따일까라고 써있고 중2 때에는 이거의 발음은 사타야라고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3이 되면은 우리말의 자음 체계라 그래서 뭐 자음이 몇 개가 있고 어디에서 소리가 나고 어떻게 소리를 내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소리의 세기가 달라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요.
여기까지 공부하고 난 다음에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이게 이제 정확한 발음과 표기였는데 고1 교과서 제목도 올바른 발음과 표기죠.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뭐냐면 중2 때는 그냥 사타야, 티읕으로 발음하면 돼. 이렇게 배웠다면 고1 때는 너 음은 배웠지. 중3 때 배운 음운에서 디귿과 히읗이 있었잖아. 그 두 개가 합쳐지면 티읕이 된다. 근데 그거를 축약이라고 할 거야. 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중2, 3 때 배웠었던 내용이 합쳐져서 이제 고1 때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건 고2, 3 때 배우는 교과서입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음운의 변동과 표준 발음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 배웠었던 내용이 심화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건 이제 2022학년도 수능 문제인데 요 가운데 부분에 보시면 제 35항과 35항에 붙임 2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말의 표기, 준말의 표기에 대한 내용인데 이 내용이 지금 저희 아이들이 공부하는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 똑같이 35항과 붙임 2번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결국에는 수능에서 보기로 출제가 되는 거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중3, 그 다음에 고1 그리고 고3까지 이어서 문제를 푸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결국 이 학부모님들께 이 표를 통해서 이 내용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겁니다. 중등 완성이 곧 고등 선행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때 배웠었던 중등 내용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면 고등학교 3학년 때 문법 문제를 풀 때 훨씬 편할 거고 이때 배웠었던 중3 때 배웠었던 의문의 내용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면 고등학교 1, 2, 3학년 내신할 때 훨씬 편하겠죠. 그래서 저희 교육과정의 목표도 중등 완성을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 내용에 대해서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강조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아이들이 공부하는 그 기간 동안 정규 수업 동안 이렇게 중요한 중등 개념을 완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제 어떤 식으로 완성을 시킬 건지 그 교육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정규 수업은 교과랑 비교과로 좀 크게 나눠서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교과는 문학과 비문학, 그 다음에 교과 독서고요. 수업을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비교과는 어휘랑 시노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문학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기 전에 정규 수업 시간표를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이 교과 영역에 대해서 주 1회 3시간 수업을 진행하고요. 1교시에는 문학, 2교시에는 비문학, 3교시에는 교과 독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문학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옆에 나와 있는 부분은 저희가 교육과정을 짜고 또 교재를 만들 때 주안점으로 둔 3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문학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먼저 중등과 고등 필수 문학 개념어를 정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학교 2학년, 1학년 그리고 3학년 때 배웠었던 문학 개념어가 고등학생 때까지 그대로 나오고 또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야 고등 개념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중등과 고등 공부를 아우를 수 있는 문학 필수 개념어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아이들을 이 개념을 통해서 제대로 된 문학 접근법을 알려주려고 했습니다. 제대로 된 문학 접근법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먼저 읽어드릴게요. 시와 소설을 제대로 읽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제대로 읽는 방법이라고 하는 건 문제 출제 원리를 바탕으로 작품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뭐 소설 개인적으로 읽을 때는 감동적이야, 슬퍼, 재밌어, 눈물 나 이러면서 읽어도 되고 시도 정말 교훈이 많다, 정말 너무 좋은 시다 이렇게 막 따끈따끈하게 읽어도 돼요. 하지만 교과서에서 배우는 문학 작품이라고 하는 거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제 읽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시를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고 소설을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그 출제 요소들을 바탕으로 문학 작품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그거를 연습해 볼 수 있도록 실전 연습 문제를 넣어놨습니다. 교재 구성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까 이제 보여드렸었던 표인데 아까는 서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번엔 서사를 말씀을 드리면 말씀드린 대로 갈등과 서술자, 그 다음에 사회문화적 배경이라고 하는 게 고등학교 내용에서도 이어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결국에 이 개념을 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교재에서도 사건과 갈등, 그 다음에 소설의 배경, 사회문화적 배경까지 같이 다루는 식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아이들이 차근차근 공부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교재를 구성을 했고요. 문제도 이런 식으로 저희가 넣어놨습니다. 해서 샘플로 문제를 넣은 부분은 이제 보기를 보시면 이 작품은 1960년대부터 대두하기 시작하는 자본주의적 일상 속에서 라고 하는데 이게 결국에는 뭐냐면 사회문화적 배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학작품을 읽고 배경에 대해서 공부할 때에는 어느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되는지 그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되고요. 또 제대로 문학작품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 그랬으니까 선지를 아주 잠깐만 보면은 1번에 보면 찬바람이 세차게 부는 거리와 선술집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배경이거든요. 그 다음에 2번 선지에 나와 아니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인물이에요. 3번에서도 인물이라고 나와 있고 4번에서도 사내라는 말이 나오니까 인물에 대해서 묻는 문제, 5번은 벽으로 나누어진 방이라고 했으니까 배경에 대해서 묻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 아이들이 문제를 읽고 문제를 풀기 위해서 소설을 읽는다면은 인물과 사건과 배경과 그 다음에 사회문화적 배경을 중심으로 읽어야 한다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서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고 반복적으로 학습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비문학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문학은 저희가 독해의 수준에 따라서 이제 아이들에게 공부를 시킬 거고요. 이 독해의 수준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적, 추론적, 비판적 이런 독해의 수준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독해의 원리에 대해서도 지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단순히 글을 읽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글을 읽고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예측하며 읽기고요. 그 다음에 효과적으로 내용을 정리한다라고 하는 게 요약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용을 예측하고 어떻게 정리해야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실전 연습을 통해서 이 내용들을 연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재를 잠깐 보여드리면 아까 여기 독서 과목에서는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사실적 독해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교재에서도 그래서 내용을 파악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심화제를 짚기 위해선 어느 부분을 봐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연습을 해보자. 그 다음에 핵심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우리 아이들이 글을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능동적으로 예측할 수 있도록 교재를 구성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문제도 이런 식으로 넣어놨는데요. 선지를 잠깐만 보시면 선지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도덕경과 노자거든요. 그러면 이 글의 핵심 내용은 노자라는 거죠. 그럼 아이들이 결국에 노자에 대한 내용을 잘 파악했는지 묻는 문제가 1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적 독해는 이런 식으로 지문마다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문제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독해 능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독해 능력을 키우는 것이 결국에 독해력의 어떤 뿌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3 교육과정을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해둔 표인데요. 그래서 저희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배웠었던 내용을 저희 정규과정을 통해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바탕으로 고등학습에선 어떻게 하면 되는지 좀 더 포괄적인 관점으로 국어 과목을 대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구성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과 독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기 전에 먼저 간단한 또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나왔었던 목차죠. 이 목차를 보시면 이게 중학교 3학년 1학기, 2학기 천재밥 교과서의 목차인데요. 문학작품이 몇 개가 나올까요? 힌트는 이제 여기 문학 써있고 여기에 또 문학이 써있죠. 그래서 보시면 문학과 소통이라고 하는 부분 여기밖에 없고 시 한 편, 소설 한 편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1학기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한 학기에 그 6개월, 6개월 아니죠. 그 한 학기 동안 공부하는 게 시 하나, 소설 하나, 문학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이제 여름방학 신나게 놀고 2학기가 됐을 때 문학과 사연 부분을 보면은 물론 저희 학원 다니는 애들은 못 놀죠. 공부 열심히 하고 다시 이제 2학기 딱 개강을 했을 때 개학을 했을 때 배우는 내용을 보면은 까마귀 눈비 맞아 시조 한 편, 들판이 적막하다 시 한 편, 껍빛단리라고 하는 소설 한 편. 결국에 몇 작품이냐면 3작품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1년 동안 배우는 작품이 문학작품 2개, 3개 끝이에요. 근데 이게 중학교 3학년이라서 특수한 게 아니라 거의 모든 학년이 중1, 2, 3이 다 이런 식으로 1년에 한 작품이 아니라 1년에 5작품 정도씩 공부하도록 교과서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다니면서 15작품을 배우는데 그 양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왜냐?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은 그 1년 동안 배우는 양이 13편이에요. 13편. 그러면 이거는 아이들이 3학년 동안, 3개 학년 동안 배웠었던 거를 1년 동안 배우는 거기 때문에 미리미리 문학작품에 대해서 노출되지 않고 문학작품을 자주 접해보지 않았던 친구들은 갑자기 학습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희 아이들이 3월 되면은 이제 내후년에 3월이 되면은 모의고사를 보겠죠. 모의고사에서는 문학 지문이 6편이 나옵니다. 근데 모의고사 전체를 80분 동안 풀어야 되고요. 문학에 할애하는 시간은 아마 한 30분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 기준으로는 1년 동안 5편 배웠는데 그 30분 안에 6편을 읽고 해석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 입장에선 당황스럽고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이들이 이렇게 문학작품을 많이 접하지 못한 채로 고등학교에 올라가게 되면 그 학습의 격차가 너무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많은 문학작품을 접할 수 있도록 이제 또 커리큘럼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거를 보충하는 부분이 바로 교과 독서입니다. 그래서 교과 독서는 중등과 고등의 핵심적인 문학작품을 사회문화적 배경과 함께 학습하는 그런 과정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소설을 배울 때 그 소설이 쓰였을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 또는 소설에 반영되어 있는 과거의 삶, 그거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인물 관계도와 작품의 핵심 마인드맵을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이걸 아이들에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이제 그려보는 연습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설에서는 인물, 사건, 배경이 문제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중심으로 소설 내용을 정리하는 능력을 키우고 넘어가야 여러 편의 소설을 보더라도 또는 처음 보는 소설을 보더라도 확실하고 또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넣어놨고요.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논서술형 강화를 위해서 이렇게 서술형과 논술형의 답안을 쓰는 부분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교재를 보여드리면 한국 현대소설의 흐름이라고 해서 한국 현대소설이 시기별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소설이 쓰였을 당시인 1930년대에는 어떤 시대적인 배경,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같이 학습하게 되고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인물 관계도를 정리해서 우리 아이들이 문학 문제를 풀 때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또 좀 더 폭넓은 관점에서 문제를 접근할 수 있도록 교재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참고로 보여드리려고 넣은 건데 앞에서 제가 보여드린 게 김유정의 봄봄이잖아요. 그리고 요거는 2015년도 고3 6월 모의평가인데 그때 김유정의 봄봄 작품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때 문제로 출제가 된 게 당연히 인물에 대한 문제가 나오죠. 그럼 점순이는 어쩌고 나는 어쩌고 장인은 어쩌고 이런 문제가 나와서 요건 저희가 인물을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제가 넣은 그런 사진입니다. 이어서 이제 이렇게 저희가 소설, 부족한 소설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되고요. 또 부족한 시를 보충하기 위해서 시노트를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시노트는 중등과 고등 이 교과서에 나오는 시들 그 다음에 필수적인 시들을 주제를 중심으로 통합해서 학습하는 거고요. 그래서 주제통합적 시읽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를 읽을 때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화자의 상황, 정서, 태도, 어조를 파악하면서 읽는데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는 4가지 요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크게 말씀드리면 화자랑 운율이랑 표현 방법이랑 시대적인 배경 이렇게 4가지로 문제를 크게 유형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황, 정서, 태도, 어조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요거를 중심으로 시의 내용을 파악하도록 훈련시키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시노트는 사실 자율학습 교재예요. 물론 자율학습 교재이지만 저희가 점검은 다 합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하는 교재라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예습 전후로 필기를 하고요. 그래서 주체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먼저 목차를 보여드리면 파트 1의 주제는 성찰과 깨달음이고요. 성찰과 깨달음의 주제를 담고 있는 시들을 이렇게 통합적으로 공부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파트 2의 주제는 부정적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이고 그런 주제를 담고 있는 시들을 묶어서 공부하게 됩니다. 나머지 부분들도 다 비슷한 주제로 묶인 시들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주제를 통합해서 읽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고 일단 시노트를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시노트는 온라인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저희 장민혜 본부장님께서 장민혜 쌤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시노트 영상에 대해서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카톡방을 통해서 그 주에 학습해야 되는 시노트 영상을 같이 공유를 해주게 됩니다. 그럼 요거를 아이들이 보고요. 영상을 보기 전에 먼저 스스로 시적 화자의 상황과 태도를 파악하고 그 시에서 마음이 든 구절과 그 이유를 작성을 하고요. 다시 공유해준 영상을 보면서 이 시에서 쓰인 표현 방법이나 화자의 정서나 태도나 어조나 등등 문제 출제 요소가 될 만한 것들에 대해서 같이 정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저희 아이들이 공부한 그 필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학습을 하게 되고요. 주제를 통합적으로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 요거는 이제 이번 수능입니다. 요번에 봤었던 수능이고요. 문제를 보면 보통 수능에서는 시가 한 편이 나오고 그 시 한 편에 대해서 묻는 문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보통 여러 편이 나오고 그 여러 편을 묶어서 문제를 출제하게 되는데
여러 편을 묶는다라는 거는 그 시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또 공통점이 있는 게 아니라 차이점도 있겠죠. 그래서 결국 여러 편을 묶는 건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묻는 거고, 그 공통점과 차이점은 보통 내용의 공통점 그리고 표현의 공통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게 됩니다. 그 내용의 공통점이라고 하는 걸 두 글자로 바꾸면 주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두 시 사이의 주제가 공통적으로 나오고 그거를 잘 파악했는지 묻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되기 때문에 시를 공부하더라도 이 시들이 내용은 다르지만 같은 주제로 묶일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알고 접근해야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제통합적 시읽기로 교재를 구성을 했습니다. 참고로 여기도 보기를 보시면 주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주체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화자예요. 시에서 말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뒤에 밑줄 쳐둔 부분을 보면은 대상을 바라보고 사유하여 얻은 인식이 드러난다 그랬는데, 이거를 세 글자로 줄이면 깨달음이 되고 두 글자로 줄이면 성찰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두 시의 주제는 깨달음과 성찰이라는 거고, 깨달음과 성찰은 자주 나오는 빈출 테마 주제이기 때문에 저희 시노트에도 들어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아이들이 중등 공부를 하는 거지만 자기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고등학습에 대한 대비를 하면서 시에 대해서 학습하고 있다는 걸 이제 설명해 드리려고 이 내용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휘 수업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휘 수업은 수능 국어 어휘력 사전이라고 하는 교재로 진행을 하고요. 이 교재에서 문학, 독서, 문법, 작문, 화법 등 국어의 모든 영역의 개념어에 대해서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정규 교재에서도 물론 개념어에 대해서 학습을 해요. 근데 이 어휘 사전을 통해서 배우는 어휘는 그것들에 대한 복습과 그리고 예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 어휘에 대한 해설 영상을 제공하고요. 그리고 공부해! 그럼 공부 안 하기 때문에 테스트도 같이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휘 영상을 제공을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등원해서 어휘 테스트를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정규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원래평가입니다. 저희가 이제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으로 바뀌면서 원래평가가 두 번 이제 시험 보는 걸로 변하게 되고요. 이렇게 바꾸게 된 이유는 이 중간 점검 평가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저희가 실제로 아이들을 대상으로 1년 동안 원래평가를 실시해 보니까 아이들이 잠깐 반짝, 그 원래평가를 볼 때 반짝 공부해요. 반짝. 그리고 그 중간 부분에 한번 먼저 이렇게 점검을 해주지 않으면 그 내용을 다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간 부분에 아이들이 그동안 배웠었던 내용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먼저 점검 평가를 보고요. 이때 알려준 내용을 바탕으로 아이들에게 약점 이런 것들을 알려줘서 보완할 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하려고 이제 월 2회로 변경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그 과정을 마무리하면서 학습 마무리 평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 평가라고 하는 건 저희가 아이들의 어떤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아까 원장님께서도 시작하기 전에 강조해 주셨지만 지금 아이들의 객관적인 상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아이들은 스스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학업 성취 분포라는 표인데 2023학년도 3학년 1학기에 국어에 대한 성취 분포표를 정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3학년 아이들을 이제 A, B, C, D, E에 따라서 비율을 나눈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중3 1학기 때 A를 받은 아이들이 54%죠. 54%. 그 다음에 석천중 같은 경우에는 1학기 때 A를 받은 비율이 50%입니다. 그럼 결국에 한 학년에 한 300명 정도 되거든요. 제가 찾아봤을 때. 그럼 300명 중에 150명 정도가 A를 받는다는 거고, 한 반으로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반에 만약에 30명이 있다 그러면 15명 정도는 A를 받는다는 거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내가 국어를 잘한다고 생각을 하겠죠. 내가 국어를 잘한다고 생각할 거고, 근데 사실 국어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을 수도 있거든요. 암기를 안 하고 그냥 교과서 쓱싹 봤는데 90점 나오고 수행 잘 봐서 A를 받았어. 그럼 나 국어에 소질 있나 보다. 재능 있나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고등학교를 가요. 청라지역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청라중 같은 경우에는 A 비율이 27%예요. 앞에 이제 50%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좀 적어 보이지만 사실 이것도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제 9등급제 기준으로는 1등급이 4%고 5등급제 기준으로는 1등급이
퍼센트까지가 이제 1등급이거든요. 근데 27%까지 A등급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A를 받고 있다라는 거고요. 청남중 같은 경우에도 앞에 있는 학교들과 비슷하게 A를 받는 학생들이 이제 50%에 가까이 됩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아이들이 스스로 객관적인 그런 평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내가 중학교 때 A를 받았다? 근데 A를 받은 친구들은 전교생이 200명이라 그러면 80명 정도가 되는데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제 상대평가로 평가를 받는다? 그러면 지금 5등급제로 바뀌어서 조금 느슨해졌지만 그래도 10%만 1등급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1등급을 받는 건 20명인 거죠. 근데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착각할 수 있냐면 나는 한 70등, 60등인데 자기가 이 20명 안에 포함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고등학교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충격을 많이 받고 또 국어가 어렵다고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객관적으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평가할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어떤 위치를 확인하고 본인이 부족한 점을 확인하고 이 중등 과정에서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원래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평가는 이런 식의 이제 모의고사 형식의 시험을 보게 되고요. 배운 내용을 모의고사 형식으로 시험을 보는 거고요. 이렇게 성적표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저희 정규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시간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동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 중에서 일요일 9시를 제외하고 모두 이제 반이 개설되어 있고요. 청라는 토요일, 일요일 모두 반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송도, 송도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1시 그리고 4시, 일요일은 1시에 중학교 3학년 정규 수업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게 내신 대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신 대비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설명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행평가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내신 대비는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내신 간담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신 대비에서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가 사실 이해와 암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 아이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살펴보면요. 공부를 어디까지 하냐면 여기까지만 해요. 이해까지만 해요. 왜? 이해까지만 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슨 등급을 받아요? A등급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내가 이거를 죽어라 외워야겠다는 생각을 안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거를 외우지 않고 이해만 한 채로 넘어가면은 한 학기만 지나도 까먹거든요. 근데 그 까먹은 내용이 고등학교에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저희는 그런 학습의 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암기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내신 과정으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 대비 과정을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 아이들이 처음에 등원을 하면 학습 문진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학습 문진표를 바탕으로 이 아이가 어떻게 공부했고 또 어디를 어려워하며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아이들에게 맞는 조금 더 개별화된 학습 전략을 세워주고 또 조언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진도를 나가고 그리고 내신 대비집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든 교재를 배부해서 문제를 풀면서 요 두 가지의 내용이 이제 내신 본문에 대한 이해를 돕는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거를 넘어서 이제 클리닉과 복습 테스트를 통해서 아이들이 이 내용을 확실하게 암기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시험을 보기 전에 최종 모의평가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시험을 보기 전에 어느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 대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내신 대비 딱 처음 시작하면 내신 대비 학교별 OT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이제 일정을 확인하고요.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공부할지 확인을 하고 이제 우리 학원에서 과제를 어떻게 해야 하며 뭐 테스트를 볼 거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고요. 암기를 위한 클리닉 일정을 확인해서 아이들과 개별적으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에 이런 식으로 쪽지 시험과 단원 종합 테스트를 통해서 그 전주에 배운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요. 주중에 한번 평일 클리닉을 와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또 실전 문제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기출을 풀고 학교 프린트랑 교과서 필기를 저희가 반영해서 수업을 준비하고 내신 대비집 저희 자체 교재로 이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신 기간 동안 사실 학부모님들께서 제일 궁금한 건 이거잖아요. 우리 아이가 정말 가서 공부를 제대로 한 건지 뭐 준 건지 낙서를 하고 온 건지 아니면은 뭐 그냥 눈만 뜨고 있다 온 건지 궁금하실 텐데 사실 뭐라고 하는지 애들이 말을 잘 안 해주죠. 해서 저희는 이제 오늘 테스트를 이런 거를 받고 어떤 내용에 대해서 복습을 했으며 학생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도를 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안 나와 있는데 개별적으로 질문한 게 있으면 어떤 거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질문을 했고 또 틀린 문제나 이번에 복습 테스트를 보니까 어느 부분에 대해서 많이 틀리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다. 복습이 필요하다.
라는 그런 내용을 학생에게 말을 해주고 그거를 다시 정리해서 보내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번 시험에 이제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그런 시험 후 총평을 전송해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행평가 대비도 해주나요? 수행평가 대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나왔죠. 이 목차가 또 나왔습니다. 이 목차를 보시면 이번에는 어디가 수행평가로 나오는지를 좀 말씀해 드리려고 요거를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보통 수행평가로 나오는 게 1학기 때에는 여기 주장, 관점과 해석, 그 다음에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읽기와 쓰기. 근데 보통 4, 5단원이 많이 나오고요. 천박을 기준으로는. 그 다음에 2학기 때에는 여기 논증과 설득 전략. 이 부분이 이제 수행평가로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수행평가를 이렇게 3학년 동안 공부하는 내용을 유형을 나눠보면 넷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대표적인 유형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수행평가라고 하는 게 갑자기 선생님이 이거 봐야겠다 하고 내는 게 아니라 교과서에 맞춰서 출제하시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고 예측이 가능해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이런 식으로 수행평가 대비 자료를 나가게 됩니다. 논증 방법과 설득 전략을 파악하는 수행평가라고 한다면 한 번 더 복습을 하고요. 다른 교과서의 예시들을 제가 다 모았어요. 다 모아가지고 여기에 쓰인 논증 방식이 뭔지 연습을 시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만약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클리닉 시간을 통해서 또 개별적으로 점검을 하고요. 주장하는 글쓰기 같은 경우에 사실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건 글쓰기예요. 어떻게 써야 하는지 자체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주장하는 글에 어떤 게 들어가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어떤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를 지도를 해주고 샘플로 이제 예문을 작성을 해줍니다. 그럼 아이들은 그 예문을 보고 이런 형식으로 쓰면 되는 거겠구나 라는 그런 어떤 감을 잡고 저희에게 초고를 작성하고 저희는 또 그걸 열심히 첨삭을 해주고 그런 식으로 수행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 비평 같은 경우에 이제 문학작품을 해석하는 다양한 관점이라고 하는 성취 목표 때문에 자주 수행평가를 보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 알려준 평가 기준을 정리를 해주고요. 이 평가 기준을 통해서 이제 아이들이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를 이렇게 발표 연도, 시의 화자, 시적 상황과 같은 내용에 대한 정리 자료를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이제 정규뿐만 아니라 내신 그리고 심지어 수행평가까지 이렇게 아이들이 국어학습에 있어서는 뭔가 불안한 점이 없고 또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누가 가르치나요? 저희 학원에서 이제 이렇게 훌륭한 수업을 해주실 선생님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소개를 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강. 네. 근데 이게 먼저여서 네, 먼저 생각해보니까 제가 아까 이름을 말씀드렸는데 접니다. 이게 조금 젊었을 때고 머리 스타일은 비슷한데 살이 좀 쪘어요. 하지만 그만큼 아이들에게 친절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라점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최가은 선생님이신데 지금 설명회가 상동에서 진행되고 있어서 오시지 못했고요. 또 이태훈 선생님도 저희 중학교 3학년 수업을 도와주시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 상동에는 참여하시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인사드렸었던 장민혜 선생님이시고요. 그리고 우리 정다운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그 정다운 선생님께서 이제 올 한해 중학교 2학년도 가르쳐 보시고 또 3학년도 가르쳐 보셨는데 가르치면서 뭔가 느낀 점이 있으셨는지 이제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이제 3학년을 한 학기 동안 가르쳤는데 3학년 신입생 어머님들과 상담을 할 때마다 꼭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제 너무 늦게 보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라도 그래도 보내서 다행이다라고 이제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두 반응이 여태까지 국어학습에 대한 되게 아쉬움도 드러내는 동시에 저희 이재식 국어학원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표출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기대감이나 아쉬움을 이제 만족시켜드리는 방향으로 이제 교육을 시도할 거고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은 결국 이제 고등교육과정으로의 이제 마중이자 배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3학년 과정을 잘 마무리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정말 멋진 표현을 해주셨네요. 마중이자 배움.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주연 선생님이신데 이따가 끝날 때 한 번 더 인사를 못 드리고요. 드릴 줄 알았는데 못 드린다라고 하십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송도에서 학생들을 지도해 주실 최지 선생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특강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청라원에 준비되어 있는 특강을 먼저 말씀드리면 예, 또 접니다. 예, 청라원에서 이제 중학교 3학년 문법이 고3까지 간다. 이 설명회를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이제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학교 3학년 그리고 중학교 1, 2, 3학년의 문법을 통합적으로 정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기초편, 중학교 1, 2학년 때 배웠었던 문법을 한 번 더 정리하는 기초편 특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3학년이 되면 공부할 문법 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는 중3 문법 특강이 있습니다. 상동에서도 이제 같은 특강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대망의 송도 특강인데요. 예, 아까 맨 처음에 인사를 드렸었던 저희 원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송도에서 현대시 분석 독해법, 그 다음에 또 고전시 분석 독해법,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고등 문법에 대한 이제 특강을 준비하셨고요. 1월 10일, 11일, 12일에 이제 특강을 개강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한 설명의 내용이었고요. 또 이제 학부모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고 저희 아이들이 많이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 설명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 어머님들께서 먼저 이제 사전에 질의응답 주신 게 있었어가지고 저희가 몇 가지 이제 현준 선생님께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저희 최상위 반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네네. 최상위 반 친구들의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일단 최상위 반 친구들은 아까 말씀드렸었던 원래 평가 점수를 통해서 선정을 하게 되고요. 지금 이제 예비 중학교 3학년이 되는 친구들은 이제 1월달에 그 원래 평가 성적을 통해서 2월달부터 최상위 반을 다시 편성해서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인데요. 네. 이제 특강이 많이 개설이 되어 있다고 이제 하는데 어떤 학생이 특강을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내신 때만 딱 공부하고 벼락치기를 하거나 아니면 이해만 하고 오케이 난 국어 잘해 했었던 그런 친구들이 이제 한 번 더 정말 내가 잘 알고 있는 건지 또는 고등학교 넘어가기 전에 내가 중학교 문법을 정말 잘 알고 있는 건지 확인해야 되는 친구들은 이제 이 파란색, 초록색 특강을 듣는 걸 추천을 하고요. 내가 열심히 공부를 했다. 하지만 이제 내가 문법이 좀 약하거나 중학교 3학년 때 배울 문법에 대해서 걱정이 된다고 한다면 이 빨간색 문법 특강을 듣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셨던 우리 오현주 선생님 보내드리면서 저는 마지막 질의응답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한번. 예. 네, 정말 긴 시간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어머님들께서 가장 질문이 많았던 내용이 하나 있어서 제가 직접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문의가 많았던 내용인데요. 어떤 학생이 특목자사고를 선택하는지, 특목자사고를 준비하는 학생은 자소서 면접은 어떻게 가지고 가는지 정말 문의가 많으셨는데요. 실제로 현 예비 고1 그러니까 중3 친구들이 저희 학원 입시연구소에서 컨설팅을 받고 그리고 면접 자소서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어요.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은 저희 항상 열려있는 카카오 채널로 문의 주셔도 되고요. 각 교육원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다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 진행했던 설명회는 모두 유튜브에 이제 편집이 돼서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에 저희가 영상 링크가 생성이 되면 우리 학부모님들께 모두 보내드리니까 혹시나 놓치신 부분이 있으시면 특히나 고교 학점제에 관련한 설명회도 저희가 같이 올라가니까요. 꼭 같이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주변에 우리 예비 고1 친구들 있을 건데요. 저희 예비 고1 설명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월 7일 저녁 7시 30분에 온라인으로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것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 설명회 모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12월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